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서 외할머니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보통 3남매가 있다면 둘째는 큰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딸 둘의 아들 하나고 아들이 막내라면 중간에 낀 둘째 딸은 더 그렇겠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제 작은 누이가 미움을 받았다거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누이가 스튜어디스를 할 정도로 아름다워졌지만 어릴 때는 볼에살이 많아 못난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큰 누이나 저는 밤에 별 탈 없이 잘 잤지만 문제는 작은 누이였습니다. 6살이 될 무렵 매일 밤 12시만 되면 자다 깨어 그렇게 울었답니다. 삼남매가 장난치고 잘 자다가 밤 12시만 되면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한두 시간 내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달래다가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날마다 반복되면 부모 입장에서도 밑을 노르시죠. 한 달쯤 되자 아버지가 작은 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포요법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매질은 당연하다 생각되던 시기였으니까요. 매를 맞아도 누이의 울음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화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니 저거 내다 버려 라고 벌컥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은 누이를 끼고 왜 애를 버리냐고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평안하게 조용해진 게 아니라 얼굴이 펄해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네요. 그런 일이 지속되자 부모님도 지쳐가고 잠을 못 자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손주들 보겠다고 집에 오셨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부친이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제주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 70년대 서울 사는 친정 엄마가 딸 보러 제주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셨대요. 70년대에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힘든 시기였으니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계시다가 서울 올라가실 때쯤 뜬금없이 미란이 그렇게 구박할 거면 내가 데리고 한 달만 있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미란이는 둘째 누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엄마, 얘 데리고 있기 힘들어요. 밤에 못 견뎌요라고 하자. 아니다, 사실 내가 내려온 것도 미란이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데리고 한 달만 있자라고 말씀하시고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셨답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일주일쯤 있다가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집에 굵은 소금 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곤 굵은 소금 태운 다음 그걸 집안 모서리진 구석마다 다 뿌려라. 지금 어서 해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모친은 전화를 끊고 소금을 어떻게 태워? 라고 생각하시다가 양은 냄비에 소금을 담고 곤로 위에 올려서 태우셨답니다. 어쨌든 태운 건 태운 거니 그러곤 집안 모퉁이마다 뿌리셨대요. 모친이 전화하셔서 다 뿌렸다고 하시니 그럼 집바닥에 팥 뿌려놔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 하시니 이제 됐다며 이제 미란이 괜찮을 거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으셨더랍니다. 한 달을 데리고 있겠다던 할머니는 2주일이 좀 지나서 작은 누이를 바로 다시 데려오셨대요. 그러시더니 모친께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내가 얼마 전부터 꿈에 어떤 이상한 양반한테 시달렸지 않니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 꿈의 시대는 일제시대인데 처음 보는 중절모 입은 양반이 나타나서 내가 너 때문에 인생 조졌는데 너는 이렇게 편하게 사냐? 라며 지팡이 들고 때리고 폐악질 부리고 침 뱉고 온갖 챙패를 다 부렸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신세 조질 일이 뭐 있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꿈이 참 생생하다. 그렇게 넘겼는데 꿈이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똑같이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셔도 살면서 남한테 원수지신 일도 없고 뭔가를 풀려면 알아야 풀 텐데 얼굴도 처음 보는 양반이고 너무 답답해서 자주 가시는 절 친하셨던 큰 스님한테 물어나 봐야겠다 싶어 가셨는데 스님이 그러셨대요. 보살, 내가 뭐 그리 크게 깨친 중이 아니라 그 꿈에 나타난다는 양반이 누군지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소. 근데 보이긴 보여요. 어쨌든 내가 해결은 해드리다라고 스님이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냥 무당한테 굿했다 치고 절에 공양 많이 하고 며칠 기도드리고 하셨는데 한 일주일쯤 되자 중절모 입은 양반이 꿈에 나타나 이 더러운 년아,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그냥 갈 것 같냐? 내가 끝까지 너 피말리게 해준다. 그러고는 뒤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안 나타났대요. 그런데 기분이 영 찜찜하시더랍니다.
그냥 꿈인데 별일 없겠지 싶으시다가 갑자기 이놈이 우리 새끼들한테 붙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퍼뜩 들으셨대요. 그래서 처음엔 큰 삼촌 댁에 가셨다가 그 다음 작은 삼촌 댁에 가셨다가 설마 제주도 살고 있는 딸내는 별일 없겠지 싶어서 오신 거였는데 저희 작은 누이가 밤마다 그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신 다음 날 작은 누이 끌어안고 물어봤대요. 밤에 왜 그렇게 울어? 혹시 어떤 아저씨가 괴롭혀라고 혹시나 하고 물었더니 저희 작은 누이가 놀란 토끼 눈이 되면서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알아? 나 밤마다 긴 모자 쓰고 얼굴 긴 아저씨가 나타나서 밤마다 때려라고 말하며 막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자기 만난 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나 안 때리고 엄마 아빠 때린대 할머니 무서워라고 얘기하면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누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딴엔 이제 그 스님도 못 믿겠다 싶어서 당시 종로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집에 무작정 찾아갔더니 예약이 밀렸다는 둥. 자기네는 고관대작이 아니면 봐주지 않는 둥 그렇게 내쫓기다 무당집 앞에서 누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 무당집 문 앞에서 할머니가 서럽게 울고 있는데 안에서 몸빼바지를 입은 어떤 아줌마가 나오시더랍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사람이 거기서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라도 매달릴 심산으로 아줌마, 내 손녀딸 좀 살려주세요. 내 용하다는 만신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매달리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몸빼 아줌마가 깔깔 웃더니 내가 뭘 원할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일단 들어오세요라고 하더니 한옥집에서 제일 큰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누이를 끌어안고 따라가니 그 몸빼 아줌마가 턱 하니 상석에 앉더래요. 그러더니 그래, 내가 그 종놈 떨궈주면 되는 거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종 아니에요. 멀끔한 양복 입은 신사인데라고 말씀하셨더니 양복 좋아하네. 그놈 당신네 집에 있던 종이었는데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놈 그거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었구만이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개성분이신데 모친 말로는 한국 전쟁 나기 전까지 개성에서 제일 큰 부자셨대요. 외할머니는 술만 자시면 개성 땅 절반이 우리 건데 빨리 통일이 돼야 그 땅 찾을 수 있는데라고 노래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양반 그거 할머니 어렸을 때 몸에 손댔구먼. 그거 들켜서 멍석머리 당하고 일본 도망갔고 이 미친놈이 일본 가서 잘 됐으면 그만이지 직할 맞아 비명행사했다고. 왜 애꿎은 사람한테 가서 들러붙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 말씀으로는 쌀 몇 가마니 정도 돈을 주고 구슬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쇄살인.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해친단 말인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죽으면 물리적 작용이 일어난다.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신체에 물리적 작용이 일어난다. 심장마비나 뇌진탕으로 인한 사망이 그러하고 저체온증 역시 그러하다.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기력이 다해서 모든 기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마치 다 쓴 건전지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런 죽음은 꼭 의문을 남기는 법이다. 때론 수사에서 미궁으로 빠뜨리기도 한단 말이다. 가장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죽음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신체가 훼손된 죽음이라 생각한다. 교통사고, 추락사, 흉기에 의한 사망 등이 속한다. 대부분 과다출혈이나 쇼크사 또는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는 스스로가 선택한 죽음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이유이다. 이것을 여러 관점으로 또 증명하는데 대표적으로 과학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이다. 과학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고 사회학은 왜 죽었는지 혹은 왜 죽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신문에서 의문사를 볼 때면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하다. 지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볼까 한다. 2003년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다. 10대 여고생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제는 이게 몇 번째인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사인으로 4명이나 사람이 죽어갔다. 마치 추리소설 속에 나오는 연쇄살인 사건처럼 죽음의 이유도 미궁 속에 빠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누군가에 의한 죽음도 아니었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일도 아니었다. 단지 운동을 하던 심장이 갑작스럽게 정지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늘 그랬듯이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온갖 추측과 소문이 아파트를 훑고 지나갔다.
추리물 오타쿠이던 백수 영빈이는 이것은 살인사건이라고 했다. 누군가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을 사망자에게 주입시켰다고 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을 부검해도 나오지 않은 약물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녀석이 흔적도 남지 않는 약을 쓴 것이라며 우겨댔다. 녀석은 앞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무엇이든 다 해주는 어머니에게 식량과 물을 따로 사달라고 해서 자신의 방에 저장해놨다고 했다. 수돗물도 쓰지 않을 계획이라 했다. 본래 세상을 향해 등을 친 놈이지만 인터넷에서만 연락을 하던 사이이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며칠 뒤 녀석이 꽤 오랫동안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한 기분의 친구들 몇과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듯 벨소리만 허무하게 들렸다. 별일 아닐 것이라며 집에 돌아갔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또 한 번 불안하고 요란한 소리가 창밖에 들려왔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동시에 온 것이다. 또 누군가가 죽은 것일까? 아니겠지. 단념하며 대수롭지 않게 다시 창을 닫고 눈을 붙였다. 한참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며 무거운 눈을 억지로 떴다. 엄마였다. 경찰이 물어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나갔다. 그러나 경찰의 말을 듣고 번쩍 눈이 떠졌다. 최영빈 씨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부검하지 않아서 자세하지 않지만 3일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영빈 씨가 조유현 씨에게 메신저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경찰이 말했다. 충격이었다.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복부를 때리는 듯 몹시 속이 좋지 않았다. 당장 토사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경찰이 준 종이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고막을 찌르는 듯 두통이 몰려왔다. 유현아,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그런데 범인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건 귀신이 사람들을 죽인 거야. 내가 똑똑히 봤다. 귀신이 나타나서. 아무튼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심장마비가 아니라 귀신이 나타나서 죽인 것. 이라고 횡설수설 어지럽게 종이에 씌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죽기 직전에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 아니던가.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귀신의 짓이라니. 믿음의 문제에서 주는 혼돈이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귀신의 짓이란 소문이 아파트 내에 널리 퍼졌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아파트 외부로는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안간힘을 썼던 모양이다. 녀석이 나에게 쓴 메시지 때문에 아파트 내부는 떠들썩했다.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사태를 지켜봐야 된다고 했으며 또 다른 다수는 필히 귀신의 짓이라고 했다. 평소에는 옆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양반들이 몇몇이 죽어나가자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공포란 죽음의 문제보다 집값 하락의 공포가 더 컸던 것으로 보였다. 왜냐고? 무서웠다면 이사를 가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를 가는 사람은 손에 꼽았을 뿐 여전히 부동산 하락에 대한 걱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친구의 죽음으로 반쯤 넋이 나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녀석이 세상과 등을 친 이유는 경쟁의 낙오였다.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달렸던 녀석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유 모를 슬럼프에 빠져서 입시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명문대 교수인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다. 온 힘을 쥐어짜서 노력을 했지만 운도 따라주지 않았다. 딱히 잘못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기대에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기에 죄인처럼 방 안으로 들어갔다. 히키코모리가 된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대체 뭘 했기에 죽어갔던 것일까? 녀석의 모친이 녀석을 발견했을 때에는 바닥에 눈을 뜨고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무엇보다 녀석이 나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다. 본래 허황된 이야기를 잘하던 녀석이기에 일종의 허언증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었다. 미처 다 쓰지 못한 메시지였지만 누가 봐도 귀신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녀석의 사인은 다른 사망자처럼 심장마비였다. 타살의 가능성은 1%도 없었다. 사람이 연속해서 죽어나가자 급기야 반상회가 열렸다. 입막음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몇몇이 주최한 것이 틀림없다. 결국 무당이라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용암 무당을 부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 엄마는 반상회를 다녀왔던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휘 저었다. 무당을 부를 때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나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였지만 이미 부르기로 한 결정을 물을 수 없었다. 무당이 온 날 잊을 수가 없다. 요란한 복장으로 방울을 흔들며 아파트 이곳저곳을 다녔다. 마치 피리 부는 소년처럼 아줌마들을 이끌었다.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영락없는 사입이 종교처럼 보였다. 우리 엄마도 무리에 끼어 있었는데 애써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외면하려고 가던 길을 가려는데 무당이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발작이 난 것 마냥 마구 떨더니 손가락으로 어느 집을 가리켰다. 보아하니 1층인데 누가 사는지는 몰랐다. 저곳이 다음 사람이 죽을 곳이야. 아주 독한 것이 곧 찾아갈 거야. 내일 저녁에 저곳 할매가 그것한테 죽는다. 이거는 구슬해도 소용이 없다. 절대 불을 끄면 안 돼. 불을 끄면 죽어. 그것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무당이 이렇게 말하고는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눈앞에서 혼절했다. 아줌마들은 놀라서 아비규환이었다. 아주 동네에서 유난을 떠는데 누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인지 모를 정도로 민폐처럼 보였다. 부끄러워서 엄마를 강제로 데리고 집으로 왔다. 엄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다음에 죽을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그래봤자 무당 말이 맞을 리가 없어.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요즘 세상에 무당 말 듣고 이렇게 유난을 떠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를 실제로 본 것 마냥 무당의 말처럼 될 것이라 했다.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하냐면 정치인도 재벌도 매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점을 보고 구슬한다고 했다. 만약에 세상의 진리를 모두 알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할까? 적어도 굿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원시시대의 샤머니즘이 고도의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 통한다고. 누구의 말처럼 벚나무의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이다. 사쿠라란 말이다. 하지만 영빈이 녀석이 했던 말이 궁금했다. 귀신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도 죽어버렸다. 녀석이 나에게 남기려는 메시지가 왜 그런 내용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뿐이었으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무당이 가리킨 집으로 직접 가보고 싶었다. 무당의 말이라면 내일 저녁에 귀신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해칠 예정이라 했다. 그래서 다음 날 오후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배를 눌렀다. 그런데 정말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파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놀란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 정말로 할머니가 산다는 것과 할머니의 말투의 기품과 교양이 넘쳤다는 것이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벅이는 말투로 둘러댔다. 저는 앞동에 사는 이웃입니다. 대학원생이라 노인과 사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만 괜찮으신지요? 행여나 무당의 말을 듣고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극성을 부려서 반대할 줄 알았다.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군요.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셔요. 그제야 확실히 느낀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무당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온 사람이 많을 줄 알았지만 단 한 명도 찾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본래 삐딱하게 세상을 보던 시각이 더욱 고정되게 된 계기였다. 할머니의 집은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구나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집이 엄청 넓어 보였다. 그래서 탁자 위에 사진에 계속 눈이 갔다. 자녀분으로 보이는 부부와 두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대충 둘러보니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표현할 만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커피를 내오며 오히려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어떤 학문을 전공하는지, 논문의 준비는 과제를 위한 것인지 등등 말이다. 이후 꽤 높은 수준으로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막힘없이 했던 것 같다. 가령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점의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설명했다. 당시의 모정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현상을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개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는 시점이었다. 그 외에도 사회현상의 쟁점들을 논했다. 꽤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할머니가 교육자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것이 얼마만인지 즐겁다고 했다.
처음에 어두워 보였던 할머니의 표정이 소녀처럼 밝아 보였다. 유연 씨, 저녁까지 먹고 가요. 괜찮지? 하지만 냉장고를 열었을 때 텅텅 비어 있었다. 꽤 의문스러운 일이었다. 적어도 김치나 밑반찬이라도 남아있지 않은가? 할머니는 멋쩍은 듯 중국 요리를 시켜 먹자며 부엌 찬장에 붙은 스티커를 보려고 안경을 고쳐 썼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다. 배달이 오자 먼저 계산을 했다. 할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 당시의 기분을 설명하자면 의도적으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 사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화제를 전환하는 바람에 꽤 사연이 있지 않을까 직감했다. 할머니, 요즘에 우리 아파트에 흉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물을 한 모금 꿀꺽 하고 마시더니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모두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죽은 백일동의 소녀는 친구들에게 꽤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였어요. 손자 같은 마음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지 나를 피했죠. 할머니 말에 나는 순간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소년이 꽤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괴로움의 옥상을 수차례 오르는 모습이 생생하다며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소년은 결국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말이에요. 죽었다는 소식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결국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할 줄이야. 무서웠고 가여웠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두 번째로 죽은 백이동의 아저씨 말이에요. 저녁에 산책을 나갈 즈음이면 항상 마주치곤 했어요. 항상 어깨가 축 늘어져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곤 했지요. 하지만 들어가서도 문제였어요. 늘 그 집 아저씨가 들어갈 적이면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능력 없는 남자와 살지 못하겠다는 둥.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매번 들렸어요. 이 이야기는 얼핏 들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백이동 아저씨의 죽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집 안주인이 개를 탔다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났다. 아저씨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슬슬 입맛이 없어졌다.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세 번째 사망자에 대해서 말했다. 103동에서 나온 사망자는 몸이 불편한 여자라고 했다.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이 든데 사람들의 편견에 더욱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에 사는 못된 아이들의 비아냥거림.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녀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집 밖으로 나오면 이상하게 세상의 더러운 면이 자꾸 보이게 돼요.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요. 지금도 그 처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할머니가 말했다. 왠지 이상했다. 앞서간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죽음을 선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머니는 아파트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은 없지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는 시선이 갔다고 했다. 백사동에 죽은 아이도 딱한 처지였어요.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얼마 전까지 난 그 소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우연히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사정을 듣게 되었지요. 할머니에게 사실을 듣자마자 마음이 울컥 쏟아져 나올 뻔했다. 소녀가 양아버지에게 몇 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마냥 어려웠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수치심과 괴로움에 힘들었을 소녀를 생각하니 분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아무도 소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양아버지란 사람이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청년은 오래전 저의 친구였습니다. 녀석 또한 마음의 짐이 무거웠겠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청년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어요. 나도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지요. 그 아이, 은둔형 외톨이였다지요. 할머니는 마치 녀석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접 본 것 마냥 설명했다. 최 선생은 성적 우월주의자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에서 나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유독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꽤 오래전에 저는 최 선생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흔들리는 불안한 눈빛,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공황장애 같은 걸 말이지요. 최 선생 같은 인류 완벽주의자가 성에 차지 않는 아들을 그냥 둘 리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고 보니 영빈이 녀석은 늘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다. 성적이 자신보다 좋지 않은 녀석이 S대에 합격하자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교했고, 나중에는 노력의 문제가 아닌 태생의 문제로 자신을 비하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세상과 담을 쌓았다. 이후 녀석과 온라인 상태에서만 대화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얼굴을 본 지는 꽤 오래되었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본인 녀석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안타까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긴 터널 속에서 불행한 일만 겪고 갔잖아요. 마음이 좋지 않네요. 우울하군요. 사인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자살로 보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살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다. 꽤 어지러운 감정을 뒤로하고 남은 음식에 그릇을 깨끗이 치웠다. 벌써 시계의 바늘이 오후 8시를 가리켰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이만 집에 가봐야 하지 않느냐며 집에 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무당의 말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가고 싶지 않았다. 혹시나 할머니께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찌하나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실례가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할머니 집에 더 있고 싶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그것이 더욱 역효과였는지 할머니는 빨리 집에 가보라며 재촉했다. 그런데 분명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부엌 옆에 붙은 방 안에서 누군가가 새한 일을 드러내며 나와 할머니를 보며 껄껄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뒤로 돌아봤을 때 그것이 캄캄한 어둠 속의 모습을 감췄다. 할머니 관점에서 본다면 젊은 놈의 실없는 농담이었다. 그러나 헛것을 볼 리가 없었다. 너무도 생생했고 어둡지만 육안으로 방 안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분명 조선시대의 대역죄인처럼 상투를 풀어 해친 모습의 남자였다. 그 미소가 어찌나 섬뜩한지 잔상이 눈앞에 계속해서 남았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 애써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저 왠지 불안해서 자고 갈게요. 실례지만 그래도 되나요? 초면에 무례한 부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처음에는 영빈이 녀석이 말한 메시지의 의미와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왔지만 이상하게 할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고 싶었다. 어쩌면 부엌 옆에 있는 방 안에서 본 그것이 영빈이 녀석이 말한 그것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당장 집에 가고 싶을 만큼 무서웠지만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할머니와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나의 고집이 이겨버렸다. 노인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처음 봤군요. 어쨌든 거실에 이불을 펴드릴 테니 자고 가세요. 할머니는 장롱에서 각이 반듯하게 접힌 이불을 가져와서 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잔다며 하품을 하며 들어갔다. 모든 불을 껐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절대 불을 꺼서는 안 돼. 불을 끄면 죽어. 거실에 불을 켰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소파에 앉아서 부엌 쪽 방을 응시했다.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2시간 정도 흘렀을까? 할머니 방에서 앓는 소리가 났다.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가 눈을 떴다. 악몽을 꾸었어요. 웬 미친 남자가 말이야 식칼을 들고 따라왔어요. 귀신이란 것을 믿지 않는 나였지만 할머니의 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 남자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할머니 또한 놀라셨는지 불안해했다. 그런데 유난히 할머니 집의 형광등이 불안했다. 거실부터 방 안까지 깜박깜박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어찌나 그 광경이 기이한지 덜컥 공포심이 들었다. 빠르게 깜박이는 형광등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났다. 미치광이의 웃음소리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웃음소리를 택할 정도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도 생각하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이다. 미친 듯이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영화에서 보는 살인마 같았다. 한 손에는 날카로운 식칼을 들고 사냥감을 쫓듯 달려들었다. 괴상한 웃음소리와 그것의 기괴한 모습 때문에 몰랐지만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꺼져 있을 때 그 형체가 보였다. 어두웠지만 창문에 비친 미세한 조명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믿기지 않았지만 흔히 말하는 귀신의 출현과 비슷했다. 할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던져 그것을 막았다. 그것과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몸살에 걸린 건 마냥 아파왔고 속이 거북했다. 할머니도 그것이 나타나자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할머니도 그것의 얼굴을 보았는지 비명을 질렀다. 꿈속에 나온 미친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온몸으로 무서움이 전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해괴한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그것은 허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다. 이런 육실활, 내 놈이 여기에 왜 있어? 간사하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전해졌다. 무서웠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단지 살고 싶어졌다. 그것이 식칼을 들고 할머니를 노려보며 허연 이를 드러냈다. 할머니 죽어야지. 고통 없이 죽고 싶다며. 매일 밤마다 소원을 빌었잖아.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나는 그것에게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죽인 건가? 고개의 방향을 얄밉게 비틀더니 나를 쳐다봤다. 그것은 혀를 알름거리며 식칼을 핥았다. 그런 행위가 나를 조롱하기 위함인지 죽은 자들을 조롱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굉장히 분했다. 죽였지.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여줬는데 내가 잘못됐나? 거기 할멈도 죽고 싶다고 했어. 그러나 죽을 용기가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대신해 준다는데 어째서 불만이야? 형광등 불빛이 계속해서 깜박였다. 불빛보다 어두워졌을 때 시간이 길어졌다. 그것이 점차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가까이 걸어오는데 형광등이 깜박일수록 거리가 좁혀져 왔다. 공포심이 극에 달했지만 할머니를 지키려고 온몸으로 그것을 막았다. 생각을 해봐, 이 친구야.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이기적인가? 너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와 사위. 그리고 두 손녀까지 강도에게 무참히 죽어갔는데 살맛이 나겠냐? 그깟 돈 몇 푼 훔치려고 들어온 녀석한테 말이야. 더 이상 혈육도 없어. 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너 같으면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더라고.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돌렸을 때 울고 계셨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설마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 인생이 그토록 비극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할머니는 울분을 토하시며 말했다. 유현 씨, 더 이상 막지 마요. 이제는 고통 없이 죽고 싶어요. 하지만 비킬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러서 시야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갑자기 달려들까봐 계속해서 응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왜 이렇게 인간의 삶에 비극이 많은지 슬펐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불공평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느껴졌다. 젊은이 너 말이야. 사는 것이 지옥인 것 같아. 죽는 것이 지옥인 것 같아. 너 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매일같이 쥐 잡듯이 괴롭히는 애새끼들. 같은 반 친구들이 경멸의 시선으로 대화할 때 그 기분을 아냐?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데 말이야.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가장에게 매일같이 바가지 긁는 여편네가 남의 남편과 비교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와 비교하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모르고 자식 새끼는 아버지가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지. 그동안 그 양반이 느꼈던 심정을 결혼도 안 한 자네가 어떻게 알까? 외모에도 편견을 갖는 세상의 장애라고 편견을 갖지 않을까? 되먹지도 못한 녀석들의 비아냥거림. 배려심도 없는 이기적인 것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주는데 말이야. 어떻게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지 멀쩡하고 대학까지 졸업한 내 놈도 용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면접에 주구장창 떨어져서 대학원으로 현실 도피하지 않았더냐? 지옥 같은 사년을 양부에게 강간당한 심정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아냐?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리고 너는 할 말도 없다. 친구가 캄캄한 방에서 몇 년간 나오지 않았는데 너는 무얼 했냐? 매일같이 자신이 잘못 기운 단추를 탓할 때 정작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어. 죽고 나서야 후회는 누구나 하는 것이야. 죽고 싶은 심정도 모르는 주제에 아는 척 그만하고 비켜라. 그것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후회할 것 같았다. 그것이 식칼을 휘두르며 겁을 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라며 그것에게 달려나갔다. 이봐 할머니, 내가 고통 없이 숨통을 끊어줄게. 바로 그때 깜박이던 형광등이 번쩍하고 켜졌다. 더 이상 형광등이 꺼지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녀석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두운 부엌 쪽으로 도망간 그것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참으로 운이 좋군. 아깝구나, 아까워. 나는 할머니를 달랬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다만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숨쉬기조차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슬펐다. 할머니는 죄도 없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며 통곡하셨다. 직감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를 찾지 않았다면 아마도 할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 같다. 아니면 귀신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제가 손자가 되어드릴게요.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할머니는 먼저 간 딸과 손녀를 두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우셨다.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음에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얼마든지 계시라고 승낙을 받았다. 그것을 만나기 전까지 귀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경험을 했으니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것을 잡아야 일이 일단락될 것 같았다. 엄마를 통해서 당시의 용한 무당을 찾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귀신이라며 거절했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신기이며 영능력이며 모두 잃고 급기야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떻게든 방법이 없냐고 물었을 때 무당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며 단감동에 사는 경비를 찾아가라고 했다. 길치인 내가 어렵게 찾아갔을 때 중년의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먼저 인사를 했다. 강보살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꽤 지독한 악기라지요. 경비라고 하지만 백발의 안경이 잘 어울리는 꽤 분위기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말하자 곧 퇴근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뭔 일이냐? 할아버지다. 목검하고 부적이랑 호리병 챙겨서 좀 나와야겠다. 5분도 되지 않아서 머리를 산발한 키가 큰 녀석이 기타 케이스 같은 걸 챙겨 나왔다. 아저씨가 나를 소개하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였다. 꽤 불량스러운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뭔가 두 남자가 탐탁지 않았다. 손자는 당장 삥이라도 뜯게 생겼고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쓸데없이 웃어댔다. 그러나 손자의 외모에 압도당해서 얌전히 있었다. 아저씨가 가방을 열고 도구를 확인해서야 그것이 있는 우리 아파트로 떠났다. 분명 대낮에 사람들이 두 남자를 봤다면 비웃거나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캄캄한 밤에 의식이 진행되었다. 요란한 주문을 외우고 106동 아파트 위를 가리키자 그것이 거미인간처럼 옥상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저씨와 손자 녀석이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나에게는 위험하다고 하기에 아래에서 옥상을 쳐다보며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손자 녀석의 욕이 동네방네 울려댔다.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아무 곳에서 욕을 한다면 녀석을 혼냈다. 동네가 두 남자의 목소리만 들렸다. 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모른다. 다만 어느 시점에 팥하고 불꽃이 심하게 튀었는데 경비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네에서 조용히 하라며 항의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것을 의식했는지 두 남자는 서둘러 계단을 통해 내려왔다. 아주 못된 악귀였어요. 마음 약한 사람을 유혹하여 혼을 파먹는 질 나쁜 귀신이지요. 어쩌다 이런 곳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죽음을 유도하지요. 고통 없이 죽는 건 세상에 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기술이 좋은 안락사도 숨이 끊어질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은 수명이다 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죠.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를 불러서 단둘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사방에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을까 나를 불렀다. 유현 씨, 너무 고마워. 덕분에 이 할머니가 조금 힘이 나네. 그날의 만남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할머니를 꼭 안아들었다. 어떤 표현보다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후 기적이란 것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다. 동네 꼬마들도 수다쟁이 아줌마들도 마치 할머니의 딸이 된 듯, 손녀가 된 듯. 꽤 오랜 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작은 기적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불행 중 다행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아야 할 존재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애써 알고 싶지도 체험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니 괴롭다.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다. 하지만 그날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괴물. 몇 년 전 내가 겨울산에서 체험한 공포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산악부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좋은 친구도 생기고 충실한 대학생활이었죠. 산악부 중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았던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동아리 활동 말고도 평소에도 친하게 지낼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죠. 취업 활동이나 졸업 논문까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었기에 2학기가 끝나면 셋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산악부 인연이니만큼 등산을 떠나기로 했죠. 몇 번인가 겨울산을 올라본 경험은 있었지만 아직 우리는 스스로 산을 탈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인의 고향집 근처에 K산을 오르기로 했죠. 3박 4일 예정으로 첫날은 애인의 고향집에서 묵고 그 후 이틀간 산에서 야영을 하며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애인의 고향에 도착한 저희는 시내 관광도 할 겸 A의 안내를 받아 신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등산의 안전을 비는 기도를 하기로 했죠.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가려는데 B가 갑자기 발을 딱 멈췄습니다. 왜 그러나 의아하게 쳐다보는 우리에게 B는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져 좋지 않은데 이건 좋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B는 이른바 보이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딱히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지만 무언가 큰 위험이나 기분 나쁜 것을 느끼면 이런 모습을 보이곤 했죠. 실제로 B가 내일은 나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날 학교 천장이 무너져서 사망자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 우리는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B는 영 어두운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A도 그런 B가 걱정됐는지 괜찮아, 할아버지께 나쁜 걸 쫓아내는 방법을 물어볼 테니까 라고 말하며 B를 푹 돋아주었습니다. 정작 A가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들은 방법은 큰 소리로 가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바보 같았기에 오히려 분위기는 누그러졌고 우리는 온천에 몸을 담갔다가 다음날을 대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날씨는 쾌청해서 등산하기에는 절호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K산을 올려다보며 흥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날에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던 B도 그때만큼은 빨리 산에 오르고 싶다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였죠. 우리는 아침 8시에 출발해 순조로이 등산을 개시했습니다. 겨울산은 얼핏 살 풍경에 보이지만 시간이나 고도에 따라 공기가 바뀌는 데다 흰 눈 위에 점점이 보이는 생명의 흔적 등 보통 등산과는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취미로 사진도 찍고 있었기에 멋진 풍경이 나올 때마다 사진도 찍어가며 무척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오전 동안 각자 자유로이 산을 즐기며 계속 걸어가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까지 가기로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오후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맑았지만 공기가 고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움직임이나 분위기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달까요. 그때까지는 A가 선두에 서고 B와 나는 꽤 느긋한 페이스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지된 공기를 내가 느끼자마자 B의 페이스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눈 덮인 산은 그냥 봤을 때는 텅 빈 죽음의 세계입니다. 나는 이대로 A, B와 떨어지면 큰일이다 싶어 서둘러 뒤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색 공간에 혼자 남겨져 방황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B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A도 걱정이 됐는지 B의 상태를 보러 조금 내려온 터였습니다. B는 창백한 얼굴로 안 돼, 우리한테 붙어버렸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것 때문인가 싶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B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뒤를 보면 안 돼, 뒤를 보면 안 된다고. 미안해. 어제 그게 날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완전 울상이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영감 따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의 충고를 무시하고 뒤를 봐버렸죠. 그러자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사람은 아닌 무언가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를 보자 A도 같은 걸 봤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심령현상에 놀라면서도 그것을 잘 관찰했습니다.
그것의 머리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큰 사람 같지만 흰 털이 온몸에 나 있는 건지 아니면 몸이 퇴색된 건지 희미하게 밖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척이나 존재감이 분명히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세계나 분위기에서 완전히 둥 떠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우리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시선에서 초록색을 느꼈습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녹색의 시선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안 되겠지? 이제 끝인 거겠지? 라며 반쯤 장난하고 있었고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비에 공포가 전염된 것인지 나도 A도 울어버렸습니다. 다들 우는 얼굴로 포기하지 마. 라던가 도망치자. 라며 서로를 격려했죠. 다행히 그것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서둘러 산 중턱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하산하려면 그것 옆을 지나쳐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셋이서 30여 분간 페이스를 끌어올려 산을 올랐지만 그것과의 거리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딱 5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뒤쫓듯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반드시 그것은 양 다리를 세워 똑바로 서 있었거든요. 아마 쫓아온다고 하기보다는 등 뒤 50m 거리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점점 정신적으로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A는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야. 라며 평범한 등산로를 벗어나 조금 가는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수였습니다. 가는 길은 여름철에는 관리인이 다니는 길로 이용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겨울산에서는 눈이 쌓여 안 그래도 가늘고 좁은 길을 더 지나가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맑던 날씨가 2시를 지날 무렵부터 갑작스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눈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죠. 시간은 어느덧 오후 4시를 지나 우리는 약 3시간 가까이 그것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는 위연위연 넘어가고 기분 탓인지 눈은 더욱 격렬하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아가 된 우리는 어느새 30도를 넘기는 급사면을 옆으로 걷다시피 하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오두막이니 길을 찾을 생각 같은 건 뒤로 하고 단지 어떻게든 뒤에서 쫓아오는 존재를 피하려는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행군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점차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간에서 걷던 비가 다리가 꼬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도 A도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비는 걸을 수가 없다며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그것의 기척을 비는 전날부터 느껴왔던 거겠죠. 비의 피로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페이스 배분을 잘못했던 것인지 탈수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를 더 걷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A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혹시 이대로 멈춰서 있으면 그것도 계속 50m 뒤에 가만히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나 자신도 슬슬 체력의 한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미한 기대는 바로 배신당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한 발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매우 느린 걸음이었지만 우리를 절망시키기에는 충분했죠. 가장 체력이 남아있던 A마저 결국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이미 거리는 50m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망에 휩싸여 이런 곳에서 죽는 걸까, 동사로 취급되는 걸까, 아니면 시체조차 발견되지 못하는 걸까 하고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언가 중얼중얼거리고 있던 A가 일어섰습니다. A가 소리치며 이성을 잃었나 싶었던 순간 A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대로 큰 소리로 기합을 날렸습니다. 그 기합에 그것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합이 먹힌 걸까요? 아니면 큰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 위에 있던 잔설이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수십 톤은 조끼들 눈에 휩쓸려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눈사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흘러가 버렸죠. 남겨진 우리는 망연자실해서 뭐라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눈으로 이글루를 만들어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하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관해 아는 분이 계십니까? 네 번째 이야기, 아줌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식은땀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일 때였습니다. 나는 사립학교에 다녔기에
전철을 타고 통학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은 전철에서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셨기에 나는 언제나 문 옆 난간에 기대어 전철을 탔죠. 그 난간 바로 옆자리에 아줌마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이라던가 좋은 날씨구나 라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날 무렵부터 엿이나 과자 같은 걸 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한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나 괴롭히는 아이들한테 뺏길게 뻔했으니까요. 집에서 낯선 사람한테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온화한 얼굴의 사람이었기에 거절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결국 나는 과자를 받으면 몰래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싫고 친구가 별로 없었기에 다른 친구에게 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에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줌마가 크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타고 나서 그 다음 역에서 탔었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멍하니 난간에 기댔습니다. 곧 학교 근처 역에 도착할 무렵 아줌마는 스멀스멀 봉지 안에 손을 헤집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과자를 주려나 싶어 그 봉지를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받았던 그리고 내가 버렸던 과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고가 먼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나를 보며 능글능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갈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줌마는 딱 한마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최악이구나. 버렸잖아. 내가 준 과자를 버렸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어째서 그 아줌마는 내가 학교 쓰레기통에 버렸던 과자를 가지고 있던 걸까요? 뜯지도 않은 과자가 쓰레기통에 있던 탓에 선생님이 무언가 했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